네, 한미일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형 다자 외교 무대인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번 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른바 정상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만남을 공식 제안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출국으로 응수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부터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또 공식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또 이번 주에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외교 전초전 무대라고 봐야겠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들, 회원국들의 정상회의지 왜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 초기만 해도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들은 스스로를 태평양 국가라고 자칭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토를 창설한다든지 서유럽 국가들의 부흥을 위한 마샬 플랜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미국은 대서양 국가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 왜 갑자기 미국은 태평양 국가다,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내세운 것은 일본, 대만, 한국, 홍콩 등 소위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이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중국이 80년대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함으로써 세계의 이 제조 중심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이펙을 창설하고 또 1993년부터는 에이펙을 국가 수장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로 격상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이 태평양 시대를 담론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극동이라든지 동아시아 이런 용어를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예. 태평양에 아세안 국가들이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포함시키게 된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인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소위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항해의 자유를 가지고 충돌을 했고 재균형 전략, 아시아 중시 전략을 오바마 행정부가 했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더해서 소위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선적 수출, 즉 중국이 중국산 제품이 아니라 마치 동남아시아산 제품으로 이것을 겉을 바꿔서 베트남산이라든지 캄보디아산, 말레이시아산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에 가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국가들에게 이런 중국과 손잡고 미국에 가는 이제 우회 수출을 막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협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마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랑 뭐 무역 협정도 하고 광물 협정도 맺고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면은 태국과 캄보디아 휴전 협정 체결식도 주재를 했습니다. 이런 역할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 관련 회원국들에게 미국의 중요성 그리고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예. 아세안 지역은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무주공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들에게 미국은 당신들과 100% 함께하겠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한다면 중국 쪽에 가지 말고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피스메이커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해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본인도 이것을 인정하는데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의 그 민주투사 마리아 코리나 마치도가 수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치도 수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받았어야 되는데 당신이 내가 마두로 대통령과의 민주화 투쟁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수상을 하게 되었다. 당신을 대신해서 수상하겠다 이런 전화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을 이루어냈는데 그것이 10월 10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 그 결정위원회 결정은 그 4일 전 6일에 결정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다. 내가 중단시킨 전쟁,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고 특히 인도 파키스탄의 전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도 막았고 특히 콩고 루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이런 전쟁도 막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상을 수상해야 된다. 난 진정한 피스메이커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태국 캄보디아 종전 그 기념식에서 본인을 드러내면서 이걸 또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피스메이커와 관련해서 큰 걸음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북한과의 관계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른바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굉장히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이게 화답한 거다. 이를 좀 의논하기 위해 보낸 거다. 혹은 우회적으로 거절한 거다.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거절로 화답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한반도의 부재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하는 동안에 미국과 북한 간에는 의미 있는 대화라든지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상 간의 일반적인 합의를 정책적으로 녹여낼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실무자가 배석을 해야 될 텐데 북측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갑자기 러시아, 벨라루스에 예. 어떤 중대한 아젠다 없이 보냈다는 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절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중요 아젠다가 없는데 간 겁니까? 러시아에 가게 된 이유가 사실은 좀 궁금한데요. 더 이상한 것은 왜 북한 정부에서 예. 이런 말씀하신 대로 무엇 때문에 간다는 내용이 없는 발표를 굳이 해야 되는가? 왜 이걸 발표까지 해야 되는가? 발표를 하는 이유는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듣느냐? 한국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듣겠죠. 근데 한국 정부는 얘기를 했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정부는 미국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예. 페이스메이커가 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시아 순방길을 나서면서 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들에게 나는 만날 의향이 있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만나는데 100%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계속 그 미국 측에 요구한 사항은 만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그 카드를 북한에게 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북한은 이미 말했죠. 하지만 가정법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이 핵보유국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것.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약식, 비공식적인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그 기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벨라루스 방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만약 이번에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김정은 위원장 계속해서 뭐 본인 이름이 거론되는 게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연내에는 그렇다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까? 다음번에 올 기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한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의견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미국 측에서 이것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평화 협정 체결의 가능성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북한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잡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만남에 관심이 없다, 조건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입니다.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하고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고 그렇게 절실한 상황에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25년 후반부에 김정은 정권의 이제 그 조건은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지난번에 전승절 80주년 천안문 열병식에까지 가서 시진핑 주석과 전통적인 양국 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고립무원의 절실한 상황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원도 있고 중국의 지원도 다시 확보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북한 측의 유리한 조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동 시즌 2를 시작할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게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가교 국가라고 하죠. 예.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일한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도 성공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개도국과 제3세국과 발전한 국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표방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놓인 다자 무역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고 특히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망 교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글로벌 공급망 체제의 복원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이번에 한국이 개최한다는 것, 거기서 네.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지난 20년 전 2005년에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할 때에 비한다면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워낙 관세 전쟁과 히토류 통제로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의 만남에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큰 합의가 나온다면은 그만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베선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와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타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성공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성공 가능성이 아직도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미중 간의 전면적인 충돌이라든지 파국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사태가 대단히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타결이 정말 타결이라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잔여 임기 3년 동안에 미중 간의 무역이라든지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냐 한다면은 아직 요원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도 굉장히 성공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성공적인 합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결과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정상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상들이 원한다면 한번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일종의 합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마지막 초안을 향해서 우리가 협상을 했다. 말이 굉장히 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안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정상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회장님이 결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을 드리고 이 두 분들이 앞으로 경주에서 만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 그 서류를 마련했다. 우리는 굉장히 잘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끝까지 모르는 일인 거네요. 지금 보도에 나오는 예. 것도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1년 유예하는 대신에 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협했던 100% 추가 관세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 이것은 진전이라고 볼 수는 없죠. 파국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관세 협상은 일종의 안락의자 같아요. 안락의자를 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은 뭐 움직임이 있죠. 뭐 예. 노력이 있고. 하지만 안락의자를 계속 이렇게 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제자리거든요. 근데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토마스 크리스찬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 중국은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펜타닐, 마약이 중국에서 제조돼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마약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약 11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약 7만 5천 명이 펜타닐 때문입니다. 그래서 펜타닐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지난 3년 동안이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숫자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내 정치와 사회 위험 요소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중에서 일부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예. 펜타닐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약 20%가 됩니다. 145% 중에서. 그러면 양측이 성과가 있었다, 실적이 있었다, 유예가 아니라 이건 정말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전반적인 그림에서 본다면은 뭐 히토류 통제도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1년 더 두고 보겠다. 다른 것에 의해서도 중국의 미국 시장의 수출도 다시 한번 유예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련해서 참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한다면 이제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 얘기를 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26일에 아니다, 협상 교착 상태고 이번 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 선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주장하는 것을 한국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한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주장이 아직도
한국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매듭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머무는 시간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아직 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가장 이제 마지막에 열리게 그렇죠. 되는 건데 어떤 의제가 좀 논의될 거라고 보세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늘 아침이죠. 강조한 것은 미국이 세계 그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무역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여기에 맞서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이 공정과 정의의 편에서 같이 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것은 이런 세계 시장과 안보 측면에서의 이제 어려움 그리고 혼돈이 미국 탓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어떻게 다시 회복 탄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중국이 옳은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같은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여기에 기여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이제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총리 내각에서는 친미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아주 전폭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죠. 좋은 친구라는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친미 일변도 정책으로 나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GDP 대비 방위비도 스케줄을 앞당겨서 GDP 대비 2%로 증액하겠다. 그리고 주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식으로 하나의 전장 구상을 미국과 일본이 새로 추구하겠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일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한국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일 간의 협력이 이렇게 강화된다면 중국이 희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이고 또 그 보답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한한령 해제 같은 것도 우리 기업 사이에서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서로의 가치 교환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경제는 체질 개선을 해서 중국과의 이제 문화 교류라든지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체질이 바뀌었으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2025년에 구성된 것과 20년 전에 구성된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해 준다 그래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선물 보따리가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중국에게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용한 그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권 교체를 하는 촛불혁명이라든지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성숙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한국의 문화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시진핑 정부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위협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첫 번 만남이기 때문에 상호 안정적으로 어떻게 호혜 평등하고 상호 도움이 되는 상호 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의견 교환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서 지금 일본이 이제 친미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잡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와 일본이 만났을 때는 어떤 걸 좀 저희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한 다음에 굉장히 그 환영의 뜻을 밝혔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죠. 그때 발언한 것이 워낙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계속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신, 그 원칙을 후계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그 수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그때 뭐랬냐면 예.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근데 그때도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외교부가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일본은 위협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뜻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밝혔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꼭 일본과 일치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 과연 한국 외교안보 이익 추구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본 정부 다카이치 내각이 이웃 나라이기에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얘기하고 일본이 미국과 결을 같이 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하는데 한국도 같은 입장을 보이길 기대한다. 이것이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대답할 준비를 할 시점이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